예, 안녕하세요. 김인태라고 합니다. RxJava 지금 혹시 쓰고 계신 분들 있나요? 손 잠깐 들어주시면. 적네요. 제가 이 세션을 소급 대상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얘기하면서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충 그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그 홈페이지 보신 내용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일단은 4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걸 다루기에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DD는 뺐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따로 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예, 이게 제가 RxJava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번역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저께 나왔고요. 중간에 아마 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가 퀴즈를 내면은 맞춰주세요.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이건 광고고요. 광고 닫으려면 저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션 발표 날에 이제 책을 나오게 하려고 좀 많이 서둘렀어요. 그래서 책 중간에 제가 몇 군데 실수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너무 아까 첫 세션에 그 정상영 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좀 인터넷에 악플 달지 말아 주시고요. 저한테 따로 그냥 조용히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 RxJava는 저기 reactivex.io 홈페이지 가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맨 처음 써 있는 글이 이건데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영어로 써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쨌건 라이브러리래요.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하고 이벤트 베이스고 그다음에 오저버블 시퀀스 뭐 모르겠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쨌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워밍업으로 이 RxJava를 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다룰게요. 근데 좀인데 사실 많아요. 자, 일단 RxJava 이해하려면은 제가 봤을 땐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비동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쓰려면 자바 8에서 이제 도입된 람다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자연스럽게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저 하이어 오더 펑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동기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부러 코드는 좀 짧게 했어요. 이 강연에서 그 맨 뒤에까지 글씨 잘 보이시나요? 이거보다 작은 글씨는 없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뭐 로그라고 나오면은 밑에 형태로 찍힐 거예요. 초, 밀리초, 그 다음에 어떤 스레드인지, 그 다음에 메시지하고.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스레드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뭐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일부러 람다식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이런 러너블이라는 스레드 위에 이제 보이실 거고 그 아래 이제 스레드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로그가 어떻게 찍힐지가 이제 옆에 표시했어요. 일단 메인이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여기 마우스로 어쩔 수 없이 바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실행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엑시 코드 제로로 이제 빠져나가고요. 자, 이 비슷한 거를 그 JUnit에서 그냥 구현을 해봤어요. 똑같아요. 그냥 런업을 만들고 테스트 코드에다가 실행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할게요. 저희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메인이 찍혀요. 그 다음에 끝나는데 스레드가 시작됐다는 건 나오는데 스레드 끝났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왜 없어질까요? 그래서 비슷한 예제로 이런 파일을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은 파일이 안 생겨요. 보통 스레드 하다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좀 저도 고백하자면 이걸 까먹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당황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스레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걸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슬립을 걸어요. 그냥 뭐 코드 짧은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스레드 실행시키고 슬립을 걸어버리면 아까 그 부분이 분명히 실행은 돼요. 근데 실행은 되는데 여기 끝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나은 방법이 스레드에 조인이란 메소드가 있어요.
그 왜 조인이냐면은 아마 포크 조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분기해서 실행하고 다시 합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나온 건데 이 조인을 쓰면은 아까보다 좀 나은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바로 저 스레드가 끝나자마자 실행이 끝나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블로킹 방식이라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레드 컨트롤하는 거는 그 자바 API 보시면 많이 있는데 일단 스레드가 어떤 상태로 돌 건지 유저 스레드 모드로 돌 건지 데몬 상태로 돌 건지 설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인이 있고 이 조인의 여러 가지 오버라이드 버전으로 안에 타임아웃을 줘서 그 타임아웃 넘으면은 그냥 실패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많아요. 그 일반적으로 근데 스레드를 쓸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웬만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잘못 만들면 이상해지니까 그리고 또 웹이란 게 그 특성상 별로 쓸 일이 없었고 그 컨테이너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어쨌건 스레드를 할 때 저런 부분을 잘 하는 방법은 노티파이 그러니까 알림 방식을 쓰고 블로킹을 쓰지 않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어렵죠. 그리고 여기선 그것까지 뭐 다루긴 좀 그런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앞에 뭐 싱크로나이즈드 붙는 거하고 싱크로나이즈 안 붙는 거하고. 그래서 보통 실행할 때는 뭐 이런 뭐 위에 태스크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로그 시작하고 태스크 실행시키고 언제 끝나고 옆에 로그를 보면은 그냥 스타트 로그 그대로 찍히고 여기 메소드 실행시켰을 때 태스크 실행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끝났을 때 엔드 로그 찍히고 돈 찍히고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스크 하나 실행된 시간이 결국은 전체 작업 시간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거를 3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뭐 똑같은 건데 여기만 달라졌죠. 이 태스크가 3개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 스타트에 첫 번째 태스크, 두 번째 태스크, 세 번째 태스크 그리고 끝나고 도식화 시키면은 여기 화살표 그려져 있는 게 그 시간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이좋게 그냥 직렬로 실행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스레드로 실행을 시키면은 뭐 그냥 되게 단순한 그냥 스레드 메소드죠. 스레드 클래스 실행시키면은 뭐 그냥 지나가면 돼요. 제가 잠깐 여기 놓친 게 45분 동안 뭐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 보면서 저기 내가 이 코드 이해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런 강연 들을 때 보고선 그냥 모르거든요. 나중에 자료 찾아보고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저도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건데 일단 스레드 3개가 동시에 실행돼요. 저기 보면은 두 번째 일부러 칸을 띄워놨는데 다 51.067초에 3개가 실행됐죠. 그러다가 밑에 가서 3개가 거의 동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밑에 조인을 썼기 때문에 저 돈 메시지가 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엔드가 분명히 요 밑에 있는데 요 위에 먼저 찍혀버리죠. 스레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스레드가 각각의 3개의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각자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 도식화했고요.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레드 모습이죠. 자, 싱크로나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크로나이즈드 걸고 실행을 시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랑 뭔가 좀 다른 게 나와요. 여기서 스타트하고 엔드 사이에 일단 뭔가 시작되는데 엔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태스크들이 실행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두 번째 순서는 꼬였지만 서로 겹치질 않아요. 자, 이 부분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고요.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다 모르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스레드로 그럼 했을 때 장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직렬로 실행했을 때랑 똑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느려요. 스레드 리소스 비용 때문에. 자, 그러면 싱크로나이즈드를 왜 붙이냐? 뭐 이것도 많이 아실 내용이라서 대충 넘어가면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써요. 적분을 계산할 때 저 A 영역, B 영역, C 영역을 셋을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계산할 때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계산이 리소스를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결과 값으로 나온 A, B, C 값에 그 최종 결과 값을 더할 때는
그냥 산수 덧셈이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계산 비용은 되게 작아요. 그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사실 많이 간과하는데 순서가 상관없어요. 이게 중학교 때 나오나? 교환 법칙인데 이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되게 중요해요. 개발할 때도. 자, 그래서 스레드를 좀 나누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앞 페이지에 보여줬던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싱크로나이즈 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적분 관련해서 좀 엉터리로 만든 코드인데요. 스레드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그 파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더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했고 결과를 보면 대충 로그는 이렇게 나오고요. 저 시간까지 지금 빨리빨리 보면은 좋겠지만 나중에 올려둔 자료를 보시고요. 대충 이렇게 수행했을 때 일단 6초 걸려요. 이것만 대충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실행 그림은 대충 이렇게 돼요. 적분한 세 가지 영역 그 나눈 부분을 저렇게 별도로 실행하고 요 뒤에 구슬처럼 그린 이 부분들이 서로 베타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 타임라인 상태에서 겹치지 않은 상태로 저렇게 더해지고요. 단독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적분 구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실행하게 되면은 뭔가 어떻게 뭐 로그는 단순하겠죠. 결과는 아까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값은 일단 15,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행했을 때는 15초가 걸려요. 26초에서 대충 41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CPU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통 CPU 바운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용어를 구분해야 되는데 병렬성이라고 패러렐리즘이 이 경우고요. 그 사실 동시성이 가장 특별한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스레드가 추가적인 리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 여러분들이 구현한 메소드 부분인데 스레드로 호출될 때는 뭔가 앞에 덧붙어요. 자바에서 아마 자바 몇 버전이더라. 거기부터 아마 스택 공간을 1메가를 잡을 거예요. 그 스레드가 생성될 때. 근데 실제 유저 스페이스는 작업 따라 다르겠죠. 메모리를 10kg 정도 소모할 수도 있고 1기가를 소모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드는 것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건 예를 들어서 8기가 CPU에 16기가 메모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0% CPU를 먹을 때는 1시간 걸리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메모리는 100메가 소모해요. 근데 만약에 CPU 7개를 쓰면은 7을 대충 1시간을 7로 나누면 나오는데요. 전체 수행 시간은 8분 정도 걸려요. 대신 메모리는 스레드 7개가 돌기 때문에 700메가를 먹고 그리고 그 추가로 스택 공간을 7메가를 먹겠죠. 근데 여기 700메가에 비해서 이게 되게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CPU 작업 관련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작업의 대부분이 그 네트워크 작업이고 네트워크 I/O고요. 그래서 I/O 작업을 많이 해요. CPU하고 I/O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계산은 잘 안 해봤는데 요번에 하면서 억지로 맞춘 숫자예요. 맞췄는데 네트워크 I/O는 10ms 정도 응답이면은 사실 빠른 편이에요. 근데 CPU 클럭은 나노 단위로 가요. 사실 정확한 숫자는 이게 아닌데 맞춘 거고요. 대략 한 20만 배 차이가 나고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이 그림이 뭘까요? 맞출 누가 앞에 제가 이상하게 그린 그림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이상한 그림인데 좀 억지로 그 문서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제트 전투기의 속도예요. 그래서 달팽이 속도는 대략 원래는 한 시간에 8m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하 2가 한 2400인데 보통은 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이 차이도 제가 20만으로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I/O가 얼마나 문제인가를 좀 머릿속에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 기어가는 동안 전투기 날아가는 그 속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네트워크 IO가, 그러니까 달팽이가 비행기가 못 날아가게 막는 거예요. 같은 스레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근데 보통 IO 작업들이 CPU 파워는 되게 적게 소모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상이 여러분들 쓰는 톰캣이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데, 블럭하지 말고 IO를 그 각자 자기 자신의 스레드에서 돌리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도식이 되겠죠. 메인 스레드는 그냥 알아서 놀고, IO 스레드 여러 개 그냥 쭈루루룩 실행하게 되고, 이런 그림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타임 슬라이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스레드를 가능한 한 많이 생성해서 하면은 처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스레드 스택 공간을 얘기했죠. 보통 IO 바운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용자 작업보다 스레드 리소스가 더 큰 경우가 꽤 있어요. CPU 바운드 작업일 경우에는 스레드 리소스보다 사용자 작업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레드 자체 개수도 몇 개 생성할 수가 없어서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했어요. 사실 이 그림대로는 안 되는데, 일단 대충 아마 실제로 이 정도 먹을 거예요. 이거보다 적을 텐데, 하나의 사용자 요청이 CPU는 한 0.05%,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100kg 소모한다고 했을 때 그냥 스레드 15,000개. 이것도 임의대로 그냥 조절한 숫자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포트 숫자가 대략 65,000개잖아요. 거기서 앞에 그 1024까지 빼면 어쨌건 한 6만 개 정도 되는데, 그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15,000개를 쓰는데, 이때 스레드의 어떤 유저 메모리 공간은 1.5기가인데 반해서 뭐 CPU는 어쨌건 0.05에서 뭐 이렇게 곱하면은 93%인데, 문제는 스레드 스택 공간이 15기가나 돼요. 물론 이렇게는 안 돼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생성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가비지 컬렉션 되고 있는데, 그 가비지 컬렉션도 문제고요. 그래서 뭐 문제점들이 이런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 멀티 스레드 방식이 뭐 나쁘다고 얘기한 게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이제 스레드 풀이란 게 있죠. 자바 5부터 들어왔나? 그래서 뭐 그 풀로 인해 가지고 스레드 리소스를 재사용하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복잡도가 있어요. 이런 걸 또 스레드 풀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게, 그 스레드 방식을 썼을 때 에러 처리를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건 스레드 얘기가, 이게 RX 자바인데 여태까지 뭐 한 거냐 싶은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 RX 자바 쓰기가 좀 어려워요. RX 자바가 충분히 추상화를 해놓긴 했지만 나타난 증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서 굳이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람다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람다식을 안 써도 가능해요. RX 자바 쓰는 게 가능한데, 람다식을 쓰면 간결해요. 그래서 람다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람다식은 자바에서 실제로도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인, 아웃, 제너릭이 포함된 그냥 인터페이스예요.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펑션은 여러분들이 뭐 함수형 언어를 공부했으면 나오는데, 일단 자바에선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게 저기 UI 관련 구현 많을 때 add 뭐뭐뭐 리스너, 그런 부분들이 하이어 오더 펑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옵저버블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제네릭 달린 리스트 같은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람다 얘기는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해요. 여기서 펑크1이라고 돼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짧게 쓸 수가 있고, 두 개나 해놨지. 여기는 이제 하이어 오더 펑션 쓴 건데, 자바 8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혹시 GUI 구현했으면 많이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가 익명 클래스 생성해가지고 넣고, 이를 자바 8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간결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취향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위에 부분이 난 좋아하면 뭐 그거 쓰는 걸 이제 말리진 않겠는데, 말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게 여기 밑에도 써놓긴 했지만 그냥 신테틱 휴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빨리 뭘 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아도 되니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냥 쓴 거고요. 자, 헤어도 펑션은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어떤 이벤트 리스너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여기 추가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하이어 오더 펑션이 그 함수형 언어에서는 몇 가지 표준화된 어떤 규격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필터, 맵, 플랫 맵, 리듀스 뭐 이 정도까지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뭐 저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제네릭은 이제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어떤 이런 리스트에 어떤 이벤트 제네릭이 들어간 예제를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어떤 스트링 리스트를 봤을 때 여기서 for each로 이제 이 스트링 로그를 찍으면은 이 x란 게 자동으로 타입 추론에 의해서 스트링 타입이라고 인지를 해요. 물론 장황하게 앞에다가 다 쓸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밑에 x가 여기서는 인티저로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냥 보면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써봤고요. 그 다음에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람다식을 넣었을 때 그 넣으면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는 아까 봤을 때 어떤 클래스를 넣는 객체를 넣는 거기 때문에 레이지니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 레이지니스를 사실 이해하지 못하면 그 RX 자바 실행 순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길고 긴 시간 지나서 이제 드디어 RX 자바 얘기를 할게요. 자, RX 자바 이제 개념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를 보시면은 이렇게 4가지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응답성이 사용자 요청에 응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러나 실패에 대해서 경고함을 유연함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하에 대해서 어떤 부하를 유연하게 이제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기반이다. 이렇게 해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도 왜 이렇게 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모른다고 좌절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나오는 도표예요. 이터러블하고 어떤 퓨처하고 옵저버블 이런 것 비교를 했을 때 뭐 단일 요소일 때 많이 쓰는 보통 단일 요소일 때 보통 T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일 때 이터러블에서 어떤 목록 요소, 그 다음 비동기로 갔을 때는 어떤 퓨처라는 게 나오고 이걸 다 합친 게 옵저버블이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려요. 자, 이것도 리액티브X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성이 나와요. 풀 방식하고 푸시 방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이터러블은 풀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한 사람이 이제 끌어오는 형태고, 이건 실행이 아니라 여기서 그 소비자한테 언제 소비자가 그 시점을 선택할 수 없고 여기서 주체적으로 밀어내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이런 발표 자료에는 이런 좀 뭔가 괜히 있어 보이는 내용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거 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 검색해서 찾아가는 그런 어떤 지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하나 모아두냐고 이제 넣어둔 거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T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걸 RX 자바를 쓰기 위해서는 옵저버블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변환 과정이나 원하는 몇 가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이 같은 옵저버블에서 쓰는데 T하고 R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계속 변환이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다 변환을 했으면은 다시 이제 원래 그 값을 갖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옵저버블에서 이제 T를 꺼내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해당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연산자들을 뒤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앞에 강의에서 이제 컴플리터블 퓨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컴플리터블 퓨처는 핫 특성밖에 없어요. RX 자바는 콜드하고 핫 2가지 특성이 있고요. 여기도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이걸 일일이 지금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올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일단 다시 그러면 이렇게 막 또 뜬구름 잡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실제 코드 예제 보면서 이제 가봐야죠. 그래서 포르프로 된 과거의 어떤 실행 모습에서 바꾸는 과정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본 거예요. 그냥 리스트 있고 포르프에서 실행하는데 뭐 여기서 밑에 메소드 흐릿하게 썼는데 뭐 루프 안에서 뭐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루프 다 끝나면은 끝났다고 로그 찍고 혹시 에러 나면은 에러 찍고 완전히 다 끝나면은 다 끝났다고 하고 이 부분을 실행하면 이런 로그가 나오겠죠. 이 로그하고 똑같이 나오게 이제 만든 구현이 있어요. 그래서 옵저버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 스타트하고 엔드가 어떻게 됐냐를 보시면 돼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검색하다 보니 이런 식의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전형적인 옵저버블의 아주 간단한 예고요. 자, 여기서 스타트하고 엔드가 로그에 보면 처음하고 끝에 있어요. 이 사이에 뭐 실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 취향인데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구현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처음에 Rx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고 할 때 아마 이런 과정을 했을 거예요. 이런 추상화를 여러분들 많이 하는 구현인데 어떤 트라이 구문에 어떤 반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각각의 넥스트 이벤트마다 이 포르프 돌면서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포르프가 다 끝나면은 여기 성공적으로 끝났다가 이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여기 트라이 문에서 여기서 실패하면은 채취절로 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시그널을 여기서 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 포함은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시리얼 실행밖에 못해요. 여기서 이제 패러렐라이즈를 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거를 약간 바꾼 게 이제 포이치 문을 썼을 때 그럼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함수형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부터 시리얼라이즈가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 밖에 나와 있어요. 이벤트가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트라이 캐치 문으로 써 있고. 자, 그 다음에 자바 8에서 이제 스트림이란 기능이 들어와 가지고 뭐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여전히 이 안에서는 만약에 패러렐 스트림을 쓰면은 병렬 실행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는 통제 밖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뀐 게 일단 RX 자바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거 안에 이벤트 소비하는 부분, 에러 발생했을 때 어떤 콜백을 실행할지, 뭐 콜백이라고 그냥 했지만 뭐 그런 그 다음에 실제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이렇게 되면은 이 옵저버블이라는 거 안에서 이들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요. 일단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봤지만 여기 앞에 봤을 때 그 포르프 실행했을 때 똑같은 부분이 동기 방식으로 동작해요. 그러면 그 비동기성을 좀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예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적당히 시간은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메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이해는 되시죠? 그냥 하드워크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중간에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로그만 이렇게 뭐 찍는 거고. 자, 이런 메소드가 이런 옵저버블을 만들었어요. 그냥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데 옵저버블에서 하드워크를 실행시키고 뭐 필터링하고 뭐 오퍼레이터 또 실행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로그가 이런 모습이에요. 스타트가 맨 위에 있고 엔드가 맨 아래에 있죠. 그리고 보면은 워크가 A, B, C 다 순차적으로 실행돼요. 도식화하면은 뭐 1.6초라고 했는데 대략 그냥 기억하세요. 이런 식이 돼요. 여기가 연산자 각각 옵저버블에 연결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A, B, C라는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다 직렬로 실행된 다음에 이렇게 끝나요. 아마 뭐 눈치채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다 병렬로 동시에 실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가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온이라고 아마 또 쓰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스케줄러라는 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 부분에서 계속 되게 헷갈려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요. 뭔가 되긴 됐어요. 스타트 찍히고 바로 엔드가 찍혀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아까 전에
그 괄호 안에 있는데 메인 스레드에서 스타트하고 엔드는 됐어요. 여기 보시면 뭔가 스레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부 다 보면 동일한 스레드예요. 스레드 하나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문제는 또 이게 사실 좀 야려는 있는데 1.8초, 아까는 1.6초인데 이게 더 걸려요. 사실 이런 이유가 있긴 한데요. 컨텍스트 스위칭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뭐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실행을 도식화하면 대충 이렇게 돼요. 시작하고선 스케줄러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여기서 분명히 길은 분기가 됐는데, 그리고 끝나는 건 맞는데 이 안에서 스레드 하나에서 이렇게 실행되기 때문에 큰 이득은 없어요. 사실 여기가 좀 복잡해서 이거가 뭐냐 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옵저버블의 어떤 규약인데, 나중에 이제 아까 45분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를 좀 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하는 부분은 이렇게 프롬 콜러벌이라는 걸 이용해서 플랫 맵으로 펼치고, 그 플랫 맵으로 이제 옵저버블을 분기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스케줄러를 각각 붙이는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안이 조금 뭔가 모습은 번잡해졌는데요. 뭐 같은 방식을 이제 디퍼라는 그 연산자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고, 이 둘 다 실행 결과는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스타트하고 엔드 돼버렸고 색깔로 구분해놨는데 이렇게 세 개가 병렬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뭐 0.8초 정도 걸리네요. 이거는 뭐 워낙 짧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도식화시키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시작됐고, 시작된 데서 플랫맵 연산자에서 각각의 스케줄러가 붙어서 이 색깔을 별도로 표현했는데, 별도의 어떤 스레드 타임라인에서 실행이 되고 이렇게 끝나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 RX 자바 활용하는데 큰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패턴들 몇 개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이런 걸 많이 써요. 아까 전에 했던 것도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옵저버블 세 가지를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략 보시면 스케줄러들이 밑에 각각 붙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제 실행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ABC 세 개의 옵저버블을 모아서, 이거는 어떤 꼼수 같은 건데 플랫맵으로 이제 원래 옵저버블 이중으로 겹친 걸 펼치고, 여기서 이제 옵저버 온이라고 다시 돌아오는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현하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라이브러리 같은 데, 외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내부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 구현되어 있는 데에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그를 보면 아까랑 비슷해요. 분명히 프리페어가 있는데 여기서 또 주목하실 게 프리페어 다음에 스타트가 나와요. 이 안에 있는 건 레이지 실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들은 선언만 되고 바로 이 로그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아래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순간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찍히게 되고요. 그래서 프리페어 스타트 엔드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로그의 서브스크림 부분이 일단 실행되기 때문에 찍히고, 그 다음 안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이 찍히게 되겠고요. 예제는 저도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예를 보면, 제가 처음에 아마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저지라고 자바에서 그 RESTful API를 처리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RESTful API에 대한 표준을 정의해 놓은 그런 패키지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예요. 그냥 갖다 썼는데 여기서 어떤, 이게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이죠. 이게 어떤 사용자고, 여기서 그 여행 정보를 이제 받아오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놓고 써 있진 않지만 이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 여러분들 뭐 제가 옛날에 했던 그건 고백할게요. 저 옛날에 이렇게 짰어요. 뭐 복잡할 텐데 여기에 그냥 글씨도 작아서 그렇고, 여기 일단 정보 하나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포르프 돌면서 이 가져온 정보 목록에서 부가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어떤 대규모에서는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정보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저 순차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져오고, 여기 밑에 숫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700인 거는 10개를 또 순차적으로 가져오니까 그래서 5초가 걸린대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하냐.
뭐 해서 비동기 처리로 콜백 방식으로 구현한 건데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죠? 여기 빨갛게 쓴 게 어떤 콜백이고요. 그 이 콜백 안에 또 콜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도식화된 건 이래요. 근데 여기서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가지만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앞에 뒤에 두 개는 안 하고 있고 여기 병렬로 실행한 또 이 부분도 없는데 어쨌건 저렇게 만드니까 뭐 대략 시간은 아까보다 훨씬 줄었죠. 5분의 1 이상 줄었어요. 730ms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이 콜백 헬 방식이라서 이거를 개선하자 하고 그 문서에 리액티브 어프로치라고 나온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서에 너무 많이 생략돼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만 보면 좀 복잡한데 저도 뒤늦게 이 문서 발표 자료 만들면서 보니까 이젠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옵저버블로 하나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이 복잡한데 대놓고 나온 게 여기 캐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주제라서 옵저버블 조금 공부를 해서 이해할 만한 데인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재사용을 하고 두 가지 옵저버블을 정의했고 여기서 두 옵저버블을 합쳐서 실행을 해요. 어쨌건 뭔가 선언된 거 그 다음에 그냥 하나 모으는 거에서 구조 자체는 깊이는 깊지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실제 구현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0분 남았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고 작년에는 사실 어떤 기능을 개선한다고 이주역지 또 깊이를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봤던 작년 거에서 이제 그 물거먹기 하려고 가져온 건데 많이 본 전형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냥 마스터 DB하고 슬레이브 DB 있고 어드민 시스템에서 데이터 그냥 밀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서비스 만든 거에서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실제로 캐시 안 먹이고 그냥 실행하면은 120초 이상 걸려요. 결과 나오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함수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 개선해야 되니까 분석하니까 함수 호출이 2000개 이상 돼 있고 그 함수 깊이가 20개 이상 그 다음에 테이블 레퍼런스 40개 이상 게다가 그걸 아우터 조인 해놨어요. 신기했던 게 그래도 120초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개선한 구조가 뭐 이렇게 됐고 혹시 작년에 제 세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날 텐데 뭐 핵심은 요 사각형인데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구성한 캐시 하나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다 넣었을 때 각각 코드에다 뭔가 쑤셔 넣어가지고 리플리케이션 해서 다른 DB에다 넣고 조회를 빠르게 만드는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실제 구현된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1번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구현할 때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그냥 사용자한테 결과를 빨리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대충 구현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어쨌건 1번은 그 목록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배열리 리액티브 그러니까 가까스로 리액티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요 아래 보이는 부분 좀 희미한데 실제 구현 코드예요. 여기 이제 여기 하얀색이 그 상품 목록이고요. 상품 목록 아이디 목록. 이제 이걸로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요게 비동기로 이제 동시에 호출이 돼요. 실제 저장소에서 그 아이디로 값을 가져와서 뭐 이런저런 변환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로킹 실행인데 사용자한테 결과를 줘야 되니까 리스트로 바꾸고 to 블로킹으로 바꿔서 이제 에러 났을 경우 대비해서 바꿔서 이 부분. 여기는 뭐 나름대로 RX 자바를 잘 썼는데 요 위가 문제죠. 앞에 다 선언된 거 보면 리스트,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객체 어쨌건 리스트 해가지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다 블로킹 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시간 지나니까 개선을 했어요. 뭐 안에 다 쑤셔 넣긴 했는데 핵심은 이렇게 옵저버블 두 개로 여기서 또 쇼핑몰 요구사항 때문에 있었는데 뭐 목록 중에서 어떤 위치에 고정시키는 거하고 고정시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유동적인 상품 목록을 보여달라 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집으로 묶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하니까 약간은 이제 동기 방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던 세션에 나온 거랑 어떤 비슷한 기법인데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너무 그런가? 한 5분밖에 안 나서 빨리 말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대답하면 그냥 책 드릴게요. 예, 저기 맞아요. 예, 제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CQRS예요. 아까 전에 그 그림 보여드렸죠? 분명히 그냥 데이터 저장한 DB하고 조회용 DB하고 분리해서 조회용 구현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지만 일종의 CQRS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하는 부분을 또 다시 구현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는 아까 전에 제가 몰랐을 때 그냥 거기는 동기 방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벤트 발생 숫자 자체가 얼마 되질 않으니까. 조회는 하루에 뭐 수백만 건 발생하는데 하루에 상품 생성되는 게 뭐 1000개 생길까 말까니까 동기 방식으로 구현해도 뭐 큰 문제 없었어요. 일단 제가 그때 RxJava 이해도가 떨어졌었고 나중에는 좀 욕심에 바꿔봤는데 바꾼 결과가 이래요. 대략적인 어떤 결과인데 아까 40개 이상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어떤 상품 정보를 가져와요. 그 상품에 딸린 카테고리 정보를 가져오고 옵저버블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리트라이라는 걸 썼을 텐데 DB 읽다 보면 오류가 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리트라이를 있고 3번까지 해요. 그래서 좀 보기 편하라고 그냥 조금 이렇게 고쳤는데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떤 에러 객체로 그냥 디폴트로 주고 그 다음에 에러 객체 이 마지막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뭐 팔리면서 어떤 상품의 스코어 그 뭐 순위 조절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처음엔 0값일 거고 이게 없다고 뭐 서비스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보를 주고 여기서 3개를 모으고 그 리플리케이션 하는 데다가 보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 들은 내용 중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어설프지만 이벤트 소싱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RxJava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많이 보고했는데 RxJava 하나만 써도 충분히 구현 가능해요. 물론 그 어설프다고 얘기한 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좀 빠진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 끝났고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데스스타 다이어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밑에 아마 선들 조금 보일 거예요. 저기 주변에 둥그렇게 있는 게 저 녹색 점들이 서버들이에요. 그리고 저 선이 그 서버들 간의 이제 호출 관계고 그러니까 실제 넷플릭스 안에 서비스가 저렇게 되고 있고 저 정도 되면은 그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구현하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리액티브 방식으로 그 넷플릭스가 전환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이제 저 정도 되면 이제 장점이 뚜렷한데 사실은 RxJava는 뭐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굳이 뭐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 쓰는 정도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구현 정도에서는 안 쓰고 그냥 기존의 블로킹 방식으로 구현을 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마 뭐 세상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걸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강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참고 자료들 제가 조금 적어놨고 좀 제가 스킬이 미숙해서 이 정도로 뭐 했는데 뭐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좀 잘 못하고 있네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여기 앞에 이메일 써놓고 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은 뭐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그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혹시 지금 나는 당장 이 답변은 들어야겠다라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질문하세요. RxJava에 보면은 오퍼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전략이라든지 방법이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RxJava에서 오퍼레이터들은 변환하고 필터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환은 아까 전에 여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일단 리포지터리에서 이제 get을 하는데 이건 카우치 베이스 예제인데요.
이제 카우치베이스 나름대로 제이슨 도큐멘트라는 걸 가져와요. 근데 제이슨 도큐멘트에는 실제 제이슨 정보 말고 여러 가지 메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내가 필요한 제이슨 정보만 꺼내와야 되기 때문에 제이슨 도큐멘트에서 get 컨텐트를 해요. 그러면 여기 순수한 제이슨인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또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번에 서비스하던 회사인데 여기서 어떤 스티커 정보를 붙이고 그 상품의 스티커 정보, 그 다음에 가격 정보를 필터링해요. 뭐 가격에 대해서 뭐 할인 가격 적용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이슨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내부적으로 쓸만한 정보도 같이 모아놓기 때문에 그걸 굳이 사용자 딴에 이제 보일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가지 민감한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어떤 맵 연산자를 쓰고. 그래서 보통 많이 쓴 게 여기인데 맵하고 여긴 안 썼지만 뭐 필터 그 정도를 가장 많이 써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잠깐 보여줬던 캐시나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배합이나 뭐 그런 좀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맵, 플랫 맵, 필터 그 정도 세 개를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직은 이제 블로킹 방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값을 가져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공식처럼 이 투 리스트, 투 블로킹, 싱글 이 연산자는 마지막에 많이 붙이고요. 서브스크라이브로는 다른 데다 이제 비동기로 보낼 수가 있고요.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만 더. 혹시 한 분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스프링 리액터랑 RX 자바랑 놓고서 보신다고 하셨을 때 사용하기에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RX 자바 가지고 있는 장점하고 스프링 리액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 사실은 제가 스프링 데이터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기가 스프링 캠프인데 저는 사실 스프링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써서 그렇고요. 솔직히 좀 오해가 있는데 이게 오해하지 않게 말하면 스프링에는 되게 괜찮은 공부할 만 좋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뭐 그렇게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하고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데 스프링 데이터의 장점은 여러 가지 다른 그 데이터 저장소 접근을 추상화를 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카우치베이스를 잘 모를 때 그냥 그 비동기로 뭐 데이터 가져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프링 데이터를 쓰려고 봤는데 오히려 조금 더 복잡했던 것 같고 굳이 비동기로 된 걸 억지로 동기로 맞추고 그런 것 같아서 안 쓰고 했었는데 저로서는 그걸 안 써서 좀 RX 자바를 이해하는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스프링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 저장소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추상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해주신 김인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